안녕하세요. 엄마가 읽어줄게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숲속의 자본주의자입니다. 지은이 박혜윤, 펴낸 곳 다산북수입니다. 저자는 4년간 동아일보 기자로 일했습니다. 미국에서 교육심리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가족과 함께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미국 시골집을 사서 월든의 소로처럼 삶의 골수를 맛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자는 40대에 은퇴한 남편, 두 딸과 함께 일주일 중 이틀은 집에서 통밀을 갈아 빵을 팔고 야생 블랙베리와 나무를 채집하며 내 식구가 100만원 안팎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하는 만큼만 일하고도 생존할 수 있는지 실험 삼아 해본 일이 7년이 됐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친환경 농사를 지을 생각으로 농사를 열심히 배웠지만 애지중지 키운 새순만 귀신같이 뜯어먹는 사슴을 미워하다가 사슴처럼 살아보자고 농사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저자의 식생활은 자연이 근간이지만 아이들 생일엔 패스트푸드를 즐기고 자연 발효만 고집했던 소로와 다르게 이스트를 넣어 빵을 만듭니다. 문명의 혜택도 잘 이용하면서 외진 곳이지만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 수 있는 건 자본주의 덕분임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소로가 월든 호숫가에서 살던 삶을 실제로 살아보며 느낀 생각들이 책 곳곳에 담겨져 있는데요. 남부러울 것 없는 스펙이 있음에도 그런 것들을 과감히 포기하고 숲속의 삶을 살고자 훌쩍 떠난 저자가 부럽기도 합니다. 이 책은 하루 종일 치열하게 살고도 불안한 마음에 휩싸이는 이들에게 삶에는 생각보다 많은 자유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시골에서 자본주의 활용하기. 나는 일주일 중 이틀은 집에서 빵집을 연다. 그 자리에서 통밀을 갈아 간 만든 밀가루에 물, 소금, 올리브유, 그리고 이스트를 넣어 발효빵을 만든다. 이스트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루 넘게 숙성시킨다. 믹서기는 없고 손으로 직접 반죽을 한다. 명상하듯 오늘의 온도와 습도를 느끼며 거기에 맞춰 빵을 굽는다. 번거롭기보다는 즐겁다. 이런 빵을 처음 굽게 된 것은 빵 공부를 하며 통밀이 가는 즉시 산화가 된다는 것을 알고 나서였다. 밀배아의 지방 때문인데 그래서 배아를 분리한 흰 밀가루가 주류가 됐다. 직접 간 통밀가루로 만든 빵은 맛도 고소하지만 몸도 편하게 받아들인다. 그래서 기왕 만들어 먹는 거 팔 수도 있으면 좋겠네 하면서 빵집을 시작했다. 그래서 장사가 잘 되느냐고? 보통 하루에 2사람, 많으면 3사람이 온다. 내 빵집의 목표를 되새겨준 건 맥도널드였다. 예전에 패스트푸드와 콜라가 건강의 주적으로 물리면서 맥도날드 매출이며 주가가 폭락했던 시절이 있었다. 사람들은 맥도날드가 곧 망할 거라고들 했다. 그러자 맥도날드에서는 샐러드며 과일 주스 등 상대적으로 건강한 메뉴를 추가하고 화려하게 부활했다. 그런데 새로운 모습이 맥도날드를 찾은 소비자들은 여전히 빅맥을 샀다. 사람들은 누구나 머리로는 건강을 챙기려고 하지만 막상 지갑을 여는 순간에는 빅맥을 주문했던 것이다.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알기에 보통의 빵집이라면 건강한 빵도 팔지만 달콤한 쿠키도 판다.
하지만 내가 빵집을 시작한 건 내가 굽고 싶은 빵을 사는 사람이 있는지 궁금했기 때문이었다. 이 빵을 다른 누군가도 신이 나서 먹어줄지 알고 싶었다. 외식사업가 백종원이 한 TV 프로그램에서 이런 말을 했다. 대박식당이라고 해서 찾아가면 아주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맛이 전혀 대중적이지 않은 경우요. 사실 맛이 별로 없는데 손님이 많아서 이상하게 생각하죠. 이런 식당은 오랜 시간을 버틴 거예요. 그렇게 오래 버티면 아무리 특이한 맛이라도 찾는 사람이 결국엔 생기게 되죠. 문제는 그렇게 오랜 시간을 버틸 수 있느냐예요. 그래서 나도 오래 버티려면 얼마가 필요한지 계산기를 두드려 보았다. 목적의 우선순위가 생긴 다음에 돈의 문제는 초등학교 산수만큼 간단하다. 빵이 하나도 안 팔려도 버틸 수 있는 돈은 얼마인지를 계산했다. 일단 월세를 내지 않고 소유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았다. 우리가 가진 돈에 맞추다 보니 지은 지 110년 된 시골집이었다. 그 다음은 고정비용 문제였다. 재산세와 공과금, 그리고 재료비. 계산해보니 2, 3년 정도는 버틸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빵을 굽고 파는 데에 일주일에 몇 시간을 써야 우리에게 즐거움이 될지를 알아야 했다. 하루에 5시간씩 이틀을 열고 추가로 하루 반나절 더 일을 하면 된다. 이렇게 계산해보니 대형 오븐이나 믹서 같은 상업용 베이킹 도구도 사지 않게 되었다. 시설에 투자하면 그 돈을 회수하기 위해 오랜 시간 돈을 벌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손으로 반죽을 만지는 즐거움과 작은 오븐에서 한 번에 구워지는 4개의 빵을 하나씩 관찰하는 재미에 있었다. 그러니까 빵을 굽고 파는 일이 창조적인 기쁨, 놀이의 즐거움이 되는 선에서 멈춰야 한다. 게다가 내 빵을 좋아하는 고객을 찾는다면 그 자체로 큰 기쁨이 된다. 그날 밀을 갈아서 하루 넘게 숙성시킨 통밀빵은 일반 빵집에서 취급하기 힘들기 때문에 나는 좀처럼 구할 수 없는 특별한 무언가를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또 돈을 내고 사간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자본주의 사회에 속한 현대인이 지갑을 여는 행위는 신압의 고백만큼이나 진실된 마음이다. 여기까지 읽은 사람들이라면 다들 궁금해졌을 것이다. 그러면 대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먹고 살고 있는 걸까? 우리 부부는 현재 정규 직장이 없다. 내가 박사학위를 마치던 2013년 남편은 갑자기 퇴직을 선택했다. 그의 나이 40이었다. 그렇다고 내가 교수가 되지도 않았다. 막상 박사학위를 받고 보니 공부는 재미있었지만 나는 미국 교수의 핵심 업무인 연구사업을 따오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둘 다 은퇴했다. 그때 첫째는 초등학생이었고 둘째는 아직 취학 전이었다. 은퇴나 시골 생활을 준비했던 것이 아니었다. 쓰기만 하고 살아도 될 만큼 돈을 모아둔 건 절대 아니었고 그렇다고 자연 속에서 자급자족 경제를 읽어보자는 거창한 목표도 없었다. 단지 우리는 전과 같은 모습으로 일하기 싫었다. 그래서 우리의 은퇴 생활은 하나의 실험이 됐다. 정기적인 임금 노동에 종사하지 않고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도 생존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면 그때 복귀하기로 했다. 그리고 더 적은 생활비로 살 수 있는 곳을 찾아 시골로 온 것이다. 그리고 7년. 아직 괜찮다. 그렇다고 나나 우리 가족이 자본주의에서 독립했다는 건 아니다. 오히려 자본주의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취하며 살고 있다. 평범한 개인이 아무리 덜 쓴다 한들 삶을 충만하게 하는 일만으로 채워진 일상을 살 수 있게 해준 것은 인류 역사상 자본주의밖에 없었다.
우리에게는 좋아하는 일을 할 시간이 있다. 책 읽고, 글 쓰고, 가족과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하면서 웃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당장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자본주의의 엄청난 생산성이 무르익기 전 단지 굶지 않고 살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야 했던 시대에는 소수의 귀족에게나 허락되었던 것이다. 이제는 제목을 떠올릴 수 없는 어느 책에서 읽었던 일화가 있다. 미국의 어떤 인류학자 부부가 오지로 현지 연구를 하러 갔다. 그들은 서양 연구자들이 원주민을 착취한다는 비난을 의식해서 자신들도 정직한 노동을 하고자 현지인과 같은 생활을 하기로 결심했다. 부부는 매일 몇 시간을 걸어서 물동이에 물을 가득 싣고 와야 했고,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 하루 종일 주의를 기울여야 했고, 야생에서 먹을거리를 채취하고 손질하고 저장해야 했다. 이런 생활을 한동안 이어가며 그들은 연구 기록을 남기고 논문을 쓰고 연구기관에 제출할 각종 서류 준비할 시간은 영원히 없으리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부부는 이때부터 원주민들에게 돈이나 본국에서 가져온 물건들을 제공해 생활하며 연구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원주민을 공부하려던 부부는 그들의 창조적인 연구 활동이 개인의 것이기 이전에 자본주의 체계에 속한 것임을 깨달았다. 우리 4인 가족은 비교적 적은 돈으로도 굶주림과 거처 같은 1차적인 생존 문제가 해결되는 사회에 사는 이점을 한껏 누린다. 서울에서라면 방 한 칸 구하지 못할 돈으로 산 허름한 미국 시골집에 살면서 무척 단순한 식생활을 한다. 돈을 많이 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돈과 즐거움이 하나 된 삶의 방식을 만들 수 있었다. 한마디로 우리가 즐거울 만한 일을 통해서만 돈을 버는 것이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닐 때 돈은 우리의 내밀한 욕망과 감정을 표현하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수단이 된다. 이메일 구독 서비스도 누군가 내 글을 읽기 위해 돈을 지불했다는 사실에 커다란 기쁨을 느낀다. 사적인 사고와 경험을 녹여서 누군가에게 돈을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글로 만드는 일은 돈을 버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나를 표현하는 창조 행위이기도 하다. 남편 역시 기고하거나 번역을 하기 위해 밤을 새우는 날들이 자주 있다. 기자로서 글을 쓸 때보다 더 진지하고 더 정성을 들인다. 기자일 때는 업무의 연장이라며 술도 마시고 만나기 싫은 사람도 만나야 했는데 지금은 진짜로 쓰고 싶은 글에만 에너지를 집중한다. 내가 옆에서 힘들면 그만둬 라고 하면 힘든데 재미있어 라고 답한다. 남편이 기자를 할 때는 그렇게 쉽게 그만두라고 말하지 못했다. 지금보다 돈을 훨씬 더 많이 벌었으니까. 대신 노는 것, 소비하는 것은 별개였다. 이메일 구독 서비스나 남편의 기고 활동을 쉽게 그만둘 수 있는 것은 돈을 적게 벌기 때문인데 대신 따로 놀거리를 찾아서 시간과 돈을 쓸 필요가 없다. 이제 우리의 일상은 인내하며 생산하는 것과 소비하는 즐거움으로 나뉘지 않는다. 생산을 하면서 즐거울 수 있는 일을 한다. 우리 가족의 경제활동의 기준을 생각해봤다. 동물적인 생존을 해결한 후에는 무엇을 하고 싶을까? 생산 과정에서 부품이 되거나 소모되는 게 아니라 생산 과정을 놀이로 만들 수 있을까? 돈을 버는 과정이 나를 나답게 하는 창조의 행위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답을 찾으리라고 기대하지는 않는다. 이런 질문을 던지며 살아가는 것뿐이다. 생활비 100만 원. 우리 4인 가족의 한 달 생활비는 100만 원 정도다.
우리가 사는 곳은 서울과 물가가 비슷하다. 나도 이렇게 돈을 조금 쓰는 게 사실인가 의아해서 확인하려고 3년째 지출 내역을 10센트까지 모조리 기록하고 있다. 코로나 전에는 큰애가 하고 싶다는 발레와 조정 강습료로 25만 원 정도가 더 들었다. 얼마 전 정전이 돼서 작은 호텔에 피난 갔을 때와 같이 1년에 한두 번 숙박 나들이를 하거나 큰애가 차 범퍼를 박아서 60만 원을 지불해야 했던 달 같은 경우에는 생활비가 150만 원까지 올라가지만 대부분 80만 원쯤 쓰고 끝난다. 이런 변수를 포함해 평균적으로 100만 원이다.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다. 통신비는 약 10만 원이다. 미국은 땅이 넓어서 그런지 통신비가 한국의 같은 서비스와 비교하면 2배다.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를 쓰고 있다. 스마트폰은 없고 통화와 문자만 되는 2G 휴대폰 2대를 내 식구가 나눠 쓴다. 옛날에 한 가정에 전화가 한 대만 있었던 시절처럼 서로 전화도 바꿔주고 메시지도 전달해준다. 공과금도 얼마 안 된다. 전기세는 여름에는 2만 원, 겨울에는 15만 원이다. 에어컨은 없고 난방, 급수, 취사 모두 다 전기다. 도시가스나 프로판가스는 없다. 수도세와 상하수도 비용은 전혀 안 된다. 물은 우물물이고 정화조를 이용한다. 이 인근 주민들은 모두 같은 시스템이다. 4, 5년에 한 번씩 정화조 청소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데 한 번에 20에서 30만 원이 든다. 유류비는 15만 원보다 조금 덜 나오는 편이다. 그 외 보험과 등록비, 오일 교환비 등을 포함해 자동차 유지에 드는 비용을 월 평균으로 따져보면 10만 원쯤 된다. 그럼 4인 가족의 식비는 얼마일까? 40만 원이다. 처음 시골에 왔을 때는 매월 150만 원 정도를 썼다. 평범한 도시가족처럼 썼다. 일주일에 한두 번 외식을 하면 한 달에 40만 원은 들었다. 커피 원두도 사다 내리고 10,000원 내외의 와인도 사 마시고 가끔은 스타벅스도 가고 빵도 코스트코에서 대용량으로 사기도 하지만 프랑스식 빵집이나 베이글 전문점에서 구입하기도 했다. 미국은 무상급식이 아니라 아이도 일주일에 서너 번은 학교에서 점심을 사 먹었다. 현재 이 모든 것에 한 푼도 쓰지 않는다. 게다가 시골에서 이것저것 뜯어 먹었더니 입맛이 굉장히 관대해져서 제철 채소를 찐 것이 반찬의 전부인 날도 많다. 그랬더니 식비가 한 달 평균 40만 원으로 줄어버렸다. 돈을 아껴 쓰거나 생활비를 줄이려는 목표를 가진 적은 없었다. 나 역시 자본주의 안에서 나고 자란 평범한 사람이라 예나 지금이나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는 기본 전제에 반대하지 못한다. 돈이 없으면 불행해지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고 그렇지 않은 사회의 모습을 상상하기 힘들다. 돈은 제2의 공기나 물과 다름이 없으니까 아이를 낳고 나자 그 압도적인 존재감은 일상 틈틈이 파고들었다. 아이가 없을 때는 기사와의 대화가 귀찮아서라도 택시를 타지 않고 주차난과 교통체증이 싫어서 운전을 피하던 내가 작은 아이 하나를 안고 있으면 택시라도 타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가 예뻐 보이지 않았다. 돈의 위력에 공포마저 느꼈다. 돈이 이토록 중요하기 때문에 꼭 알아야 했다. 우리의 행복을 사고 우리 삶의 가치를 높이는 데에 반드시 돈이 필요한데 도대체 그게 얼마인가? 이 질문을 시작한 게 약 15년 전, 그 나이 돌 무렵이다. 돈에 대한 경외심과 공포감이 극에 달했던 그때는 소비를 줄이겠다거나
시골에서 살겠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 남편 혼자 버는 수입으로는 살아가기에 부족할 것 같다는 막연한 느낌은 드는데 도대체 얼마를 더 벌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막막했다. 당시 계획은 하나였다. 우리가 얼마를 벌어야 하는지 알고 나면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돈을 벌 궁리를 하겠다. 금융기관에서 은퇴 설계를 해줄 때 한 달 생활비를 가정하듯 말이다. 몇 달만 지나면 금방 알게 될 줄 알았다. 그런데 이걸 아는데 10년이나 걸렸다. 정확히 숫자로 알게 된 것도 아니지만 확실하게 깨달은 건 있다.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 건 아니구나. 공포를 느낄 만큼은 아니구나.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다. 오히려 돈을 통해서 이 세상의 풍요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니 여기에서 하려는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한국이나 미국 현대사회가 얼마나 풍요로운지에 대한 것이다. 돈도 그 풍요의 일부다. 몇 년 전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 팩트폴리스는 세상이 점점 살기 좋아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환경 파괴, 빈부격차, 노동 문제, 양성차별, 교육격차. 이 모든 현대사회의 문제는 우리의 염세주의적 착각이라고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격찬했다. 나 역시 저자가 말기암에 걸려서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며 쓴 책에서 희망을 이야기한다니 솔깃했다. 그런데 막상 읽고 나니 내 머리로는 그 논리를 이해할 수 없었다. 이 책은 과거에 비해 고등교육을 받는 사람이 늘었고 모두의 영양 상태가 좋아지고 평균 수명이 늘어난 것 등 이런 사실을 뒷받침하는 온갖 통계를 나열하며 세상이 좋아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그 관점이 지나치게 단순하게 느껴졌다. 마치 옛날에는 개울에서 얼음을 깨가며 빨래를 했지만 지금은 세탁기가 다 빨아주니까 가사노동이 힘들지 않다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다. 이 사고방식의 더 큰 문제는 옛날 사람들이 우리보다 불행했다는 손쉬운 판단이다. 옛날 사람들은 얼음물 때문에 손등이 갈라지는 고통을 겪었겠지만 대신 겨울 빨래는 몇 달에 한 번 했고 빨래하면서도 지금 이 시간에 자기 개발을 해야 하는데 뒤처지는 게 아닐까 하는 불안에 시달리지는 않았다. 비교가 무의미하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비교는 우위를 가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현재 가진 것의 풍부한 의미를 되살리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돈 역시 마찬가지다. 1940년에서 1950년생 내 부모 세대의 저축의 의미가 무엇이었나 생각해봤다. 그분들에게는 한 푼이라도 벌고 모으는 것이 거의 도덕적 결단에 가까운 일이었다. 경제 전체가 팽창하고 있던 시절이니 이 흐름에서 낙오되지만 않으면 집도 생기고 아이들 대학 보내는데도 무리가 없었다. 그런데 요새는 근사하게 소비하지 않으면 뒤떨어진다. 특별히 현 세대가 나태하거나 소비주의에 빠졌다기보다는 이 시점의 합리적인 행동이다. 경제는 팽창하지 않는데 정부는 돈을 무한정 찍어내고 있으니 돈이란 녹아버리기 전에 자기 만족을 위해 쓰는 것이 현명하다. 돈을 모아봤자 전체 통화량이 늘어나는 속도를 따라잡을 수는 없다. 아끼는 것으로는 절대 치솟는 집값을 댈 수 없다. 절약은 투자의 시작이 될지는 몰라도 끝일 수 없다. 즉, 똑같은 돈이지만 한창 경제가 성장하던 시절에 돈을 쓴다는 것은 투자와 같은 의미였다. 학비로 쓰면 좋은 일자리를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었고 사업을 해도 경기가 꾸준히 좋았으며 하다못해 저축만 해도 높은 이자가 붙었다. 결국 경제의 확장과 함께 성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대의 소비는 자기 만족이 목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다 궁금해졌다. 사회 전체의 돈은 무가치할 정도로 늘어나는데 내 수중에 들어오는 돈은 왜 이렇게 작을까? 질문이 완성되자 해답은 쉽게 보였다. 교육이나 일, 사업을 벌이는 것처럼 미래에 대한 투자가 아닌 현재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한 소비를 하기로 했다. 내 소유의 돈 말고 이 사회 전체에 늘어나는 돈을 활용하면 됐다. 내가 어렸을 때는 돈을 쓸 곳이 많이 없었지만 돈을 쓰지 않고 즐길 것도 별로 없었다. 그런데 몇 년 전 캐나다 빅토리아 섬에 있는 부처드 가든에 갔을 때 예상 밖의 감명을 받았다. 조경이 아름다워서가 아니었다. 그곳은 1900년대 시멘트 제조업으로 엄청난 부를 쌓았던 부처드 일가가 소진된 채석장을 가족들이 즐길 거대 정원으로 가꾸며 만들어졌다. 100년이 지난 지금은 일반인이 몇천 원을 내고 똑같은 정원을 거닌다. 그 돈마저 안 쓰려면 동네에 무료로 개방된 식물원도 널렸다. 미국이나 캐나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도 이제는 어디를 가도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잘 가꿔진 공원이며 산책길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나의 빵굽기 또한 자본주의가 허락한 쾌락이다. 인간이 생산하는 것이 훨씬 적었던 수백 년 전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단지 살아있기 위해서 하루 종일 노동을 해야 했다. 몸이 부서지도록 일해 구했던 밀도 배부르게 먹기에는 부족했다. 빵 굽기 또한 피곤한 몸으로 한 톨도 낭비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임했을 것이다. 그러나 유통구조도 농업 생산성도 비약적으로 발달한 지금 나는 과거에 비해 상상도 할 수 없게 저렴한 가격으로 유기농 밀을 잔뜩 살 수 있다. 손빨래나 밭일에 시달리지 않은 몸으로 빵 하나의 실패에 좌절할 필요 없는 가벼운 마음으로 오로지 맛있는 빵을 굽는데 몰두할 수 있다. 더욱 편리하게 맛있는 빵을 먹을 수도 있다. 시내 고급 빵집에서 5,000원만 지불하면 입안으로 낱낱이 바스러지는 버터향 가득한 크루아상을 살 수 있다. 돈이 있다고 이런 품질의 음식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된 것도 최근의 일이다. 그러나 가족 모두가 먹는다면 2만 원이며 비슷한 소비를 반복한다면 나는 그 대가로 몸은 덜 고생스러울지언정 옛날의 농사꾼보다도 극심한 마음의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노동해야 하고 더 긴 시간을 저당 잡혀야 한다. 직접 빵을 굽고 싶은 마음도 몸도 아니었을 것이다. 그 대신 나는 저렴한 원자재인 유기농 밀과 값비싼 완성품인 크루아상 사이를 느긋한 빵 굽기라는 즐거움으로 채운다. 그리고 그 시간은 온전히 나의 것이 된다. 나의 엄마는 생활비를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가진 노력을 해서 저축했다. 똑같이 돈을 적게 쓰더라도 나는 저축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돈이 미래의 가치로 전환될 거라고 믿지 않으니까. 내 돈은 아니지만 이 세상에 늘어난 돈을 나의 만족을 위해 소비한다. 이 세상에 축적된 농업 기술력, 전 세계가 연결되면서 늘어난 다양성, 빵이나 치즈의 맛, 멕시코 향신료 등을 즐긴다. 세계화 덕에 어디에나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괴로움도 당하고 있으니 그 좋은 점도 길을 쓰고 찾아서 즐기기로 했다. 옛날과 지금 중에 언제가 더 행복에 가까운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다. 오늘의 이 시간에는 부정할 수 없는 나쁜 점과 함께 좋은 점도 따라온다. 나쁜 점은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좋은 점은 놓치지 않고 즐기려고 애쓴다. 그래서 돈을 벌지도 쓰지도 않지만
현재의 만족감과 즐거움을 누린다. 내 소유의 돈이 작아서 오는 공포심을 조금만 누르면 보인다. 이 풍요로운 세상이 베풀어준 교육, 넓고 다양한 세상, 넘치는 지식, 공공의 소비시설이 그것들은 오로지 나의 돈으로만 즐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돈을 냈다고 그 가치를 내가 온전히 지불한 것도 아니다. 이 세상을 좀 더 인간적이고 살기 좋게 만드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과거의 세대가 만들어 현재에 도착한 풍요를 누리는 새로운 방법도 연구해야 한다. 일단 감사와 이해를 멈추다. 나는 소심하다. 안전지향형이다. 한창 돈에 몰두하던 시절 증권사에서 투자 성향 테스트를 받았는데 나를 상담해주던 사람이 주식을 아예 안 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과감한 결단과 실행은 나와 거리가 먼 이야기들이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텔레비전도 없는 시골집에서 직장도 안 다니며 직접 구운 통밀빵과 찐 야채를 주식으로 먹고 살고 있다. 스마트폰도 없다. 더 신기한 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가족이 다 함께 와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점이다. 남편은 물론 고등학교 2학년,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까지. 한때 우리 가족이 살았던 삶과는 많이 멀어진 셈이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가족들이 어떻게 이런 결정을 따라줬냐고 묻는다. 그런데 나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살자고 열심히 설득한 적도 가족들과 크게 갈등한 적도 없었다. 나부터도 이렇게 살게 될지 몰랐고 어느 날 결심을 내리고 모든 걸 바꾼 게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내가 이런 아이디어를 하나씩 제안했을 때 식구들이 기다렸다는 듯 환호했던 것도 아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생활이 좋다고 한다. 어째서 가족들까지 이리 순순히 삶을 바꾼 걸까? 나도 모르는 내 역할이 있었나 궁금하기도 해서 아이들에게 직접 물어봤다. 너희들은 어떻게 변화에 적응한 거야? 엄마가 너희들을 어떻게 설득했지? 아이들은 대답할 말이 생각나지 않는지 한동안 멀뚱거리다 말했다.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한 건 맞아. 그런데 생각해보면 엄마가 뭘 시킨 적이 없어. 그게 이상한 거지. 바로 이 지점이 변화를 위한 첫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변화시키겠다는 목표와 의지를 버리는 것. 변화가 필요 없게 되어야 그때 변화가 제발로 찾아온다. 변화는 어렵다. 아니, 거의 불가능한 것 같다. 남편이나 아이들은 고사하고 내게서 바꾸고 싶은 것들을 나의 의지대로 변화시킨 적이 거의 없다. 그런데 일시적이지 않은 진짜 변화들은 오히려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마음이 됐을 때 나도 모르게 찾아왔다. 나는 20대와 30대를 프로이트를 비롯한 학자들의 정신분석 이론에 빠져 지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엄마와 관계가 원만했던 적이 없었다. 부모님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였다. 성인이 된 다음 어릴 때 부모에게서 말로 상처를 받고 가정불화를 겪으면 성인이 되어서 다양한 문제를 겪는다는 심리학 이론에 심취했다. 내 안에 있는 상처받은 아이를 치유해야 한다는 조언에도 솔깃했다. 공부해보니 엄마 역시 나보다도 많은 상처를 받은 아이였고 그것을 대물림했을 뿐이라는 것까지도 이해가 됐다. 그런데 도대체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변화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치유라도 되나 했는데 분노가 더 치밀어 올랐다. 그러니 사이가 더 나빠졌다. 이론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전문학자로서가 아니라 오로지 나 자신의 변화를 위해 공부한 것이니
이 이론은 쓸모가 없었다. 어린 시절에 상처라는 개념 자체를 버렸다. 그리고 어린 시절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봤다. 어린 시절에 매일같이 혼나고 부모님이 매일 싸워서 정서가 불안정하다고 믿었다. 그런데 그때 나를 되돌아보니 그렇지 않았다. 강철 심장에 얼굴이 뻔뻔하도록 두껍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염려하지도 않고 누가 싫은 소리를 해도 신경이 안 쓰인다. 보통 사람들이 주위 사람 눈치 때문에 차마 못하는 행동들도 그냥 해버리고 난다. 힘든 일이 있을 때면 생각한다. 어려서 아무런 힘이 없을 때 엄마의 비난이나 부모님의 분화도 견뎠는데 이 정도 가지고 뭐. 실제로 지금까지 엄마보다 더 심하게 나를 대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정말이지 세상 사람들은 하나같이 내게 너무나 친절하다. 어린 시절을 상처라고 해석했을 때는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 도망가는 사람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어린 시절에 독특한 조기 훈련을 받았다고 생각하니 내가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인생이 정말 재미있어졌다. 지금은 나의 어린 시절에서 어떤 것도 바꾸고 싶은 생각이 없다. 겨우 20년 훈련받고 평생 자유라는 티켓을 얻었으니 나의 어린 시절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진심으로 사라지자 드디어 나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 냉정하고 완벽을 추구하던 사람에서 무지하게 잘 웃고 사람을 마음껏 좋아하고 뭐든지 하고 싶은 만큼 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되었다. 엄마에 대한 감정 역시 변했다. 엄마도 상처받은 가엾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는 막상 만나면 분노를 참을 수가 없어서 좋은 시간을 보낼 수도 없고 때로는 엄마에 대한 죄책감에 괴롭기도 했다. 그런데 엄마를 내가 거가해 받은 독특한 훈련의 일부로 바라보자 드디어 화가 나지 않았다. 엄마는 현재의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사실이 보였다. 지금도 예전처럼 내게 악담을 하지만 과거에서 오는 소리로 들린다. SF 영화에 등장하는 시간이동처럼 돌이켜보면 엄마를 이해하려고 했던 건 역시 엄마를 변화시키려는 나의 의도에서 나온 행동이었다. 엄마도 그분 나름 아둥바둥 당신을 희생했으니 그것만으로도 엄마에게 감사와 사랑을 느껴야 한다고 다짐했지만 도저히 안 됐다. 그 대신 엄마도 그냥 서로가 이야기했던 바구니를 팔려다가 실패한 마을 사람일 뿐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엄마 멋대로 바구니를 100만 개쯤 짜서 나에게 팔려고 했던 것이다. 여기서 내가 지불해야 하는 돈은 나의 무한한 애정과 존경일 것이다. 그런데 나는 엄마가 짜준 바구니가 그렇게 많이 필요 없는데 그걸 억지로 전부 사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렸다. 엄마가 나를 위해 뭘 희생했건 그건 엄마의 바구니일 뿐 나에게 그걸 사야 할 의무는 없었다. 그러자 나 역시 엄마에게 마을 사람처럼 행동했다는 걸 깨닫게 됐다. 엄마니까 나를 있는 그대로 보아주고 기다려주고 따뜻하게 대해달라는 요구. 이유는 내가 딸로 태어났으니까. 그게 내가 엄마에게 팔려고 했던 바구니였다. 엄마가 지불해야 하는 돈은 내가 원하는 너그러움과 관심이라고 멋대로 생각했다. 서로가 사고 싶은 바구니를 가진 엄마와 딸로 만나지 못한 것이 안타깝긴 하지만 거기까지다. 엄마가 내게 상처 주었다는 생각도 내가 엄마에게 미안해하거나 고마워해야 한다는 생각도 버렸다. 엄마는 자기 방식대로 엄마이고 나는 나의 방식대로 딸일 뿐이다.
엄마로서 느끼는 죄책감이나 불안도 마찬가지다. 세상이 나를 부족한 엄마로 보거나 언젠가 내 아이들이 나를 원망하는 날이 올지도 모르지만 나는 그날을 걱정하며 죄책감이나 미안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기르고 싶지 않다. 좋은 엄마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생각한 좋은 엄마가 아이들에게도 좋을지 모르겠기 때문이다. 내 방식대로 엄마이면 그만이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다. 따라서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 한다거나 어떻게 커야 한다는 기준이 없고 더욱이 엄마인 나에 대해 아이들이 감사하거나 사랑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갖기를 바라지도 않는다. 나는 내가 되고 싶은 엄마가 되고 너는 내가 되고 싶은 딸이 되면 그만이다. 남편과의 관계도 그랬다. 우리는 치열하게 싸웠다. 결혼 생활의 문제를 고치고 싶었다. 물론 주로 내가 남편을 바꾸고 싶어 했다. 어림도 없었다. 자연스럽게 이혼을 생각했다. 두려움과 절망을 느끼며 이혼할 생각으로 나의 결혼 생활을 다시 봤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기분이 좋아졌다. 이혼을 할 수 있는 것도 결혼을 했기 때문인데 아무것도 안 한 것보다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 멀쩡한 아이들이 둘이나 생긴 것이 제일 컸다. 내 아이 둘을 보니 딱 이 애들이어야 한다. 다른 남자와 아이를 낳았어도 똑같이 사랑했을 것 같지 않았다. 그것이 사실인지를 떠나 나는 분명히 그렇게 느꼈다. 나는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생기는 돈을 다 써버렸을 텐데 분할할 재산이라도 생긴 건 결혼에 돈을 모았기 때문이라는 것도 깨달았다. 언제 이혼해도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꽤 괜찮은 결정을 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더 이상 결혼이나 남편을 바꾸는데 관심이 없어졌다. 포기나 이해와는 달랐다. 그 전에도 포기하거나 남편을 이해하자고 마음먹었지만 결국 폭발하곤 했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이때부터 남편도 바뀌고 나도 바뀌고 결혼 생활도 바뀌었다. 남편이 40세에 은퇴할 때도 상황은 비슷했다. 남편은 뼛속까지 도시인이다. 오래 쇼핑을 즐기고 고급스러운 식당을 좋아하고 양복과 셔츠를 갖춰 입는 것을 즐기고 커피를 테이크아웃해 오피스 빌딩 사이를 걷기 좋아한다. 문제는 내가 첫 아이를 낳고 나서 시골로 이사해 농사 지으며 아이를 키우고 싶어진 것이다. 남편과 이 문제를 놓고 싸우고 또 싸웠다. 하지만 남편이 날 속인 것도 아니고 변한 건 나니까 이혼도 남편을 설득하는 것도 포기하고 도시에서 살면서 시골 생활에서 원하는 것들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 갑작스럽게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 새벽까지 말렸다. 은퇴 자금을 준비해둔 것도 아니니 시골에 이사라도 가야 생활이 될 게 뻔했다. 남편이 12년 동안 서울 한복판에서 일하는 동안 나는 시골에서 살면서 느끼고자 했던 즐거움을 도시에서 발견하는 기술들을 터득했다. 이젠 시골에 갈 필요가 없어졌는데 바로 그때 남편이 변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신이 있다면 인간을 놀리는 걸까? 인간이 간절히 원할 때는 들어주지 않다가 막상 그런 변화가 필요 없어지면 변화가 찾아오는 게 얄궂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원인은 있다. 나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는 시도를 그만뒀다. 대신 나의 주인이 됐다. 지금을 나의 행동, 나의 책임, 나의 것으로 만들었다. 불행이나 잘못의 원인과 책임을 나에게 돌리지 않고 그 상황을 내 일부로 인정했다. 내 힘으로 잘못과 불행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내 것이라는 결단을 내렸다.
어린아이라서 어른의 행동에 영향을 받고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 거기서 나아가 지금의 나를 만든 훈련으로 인식하는 것은 나의 결단이다. 서로의 단점에 집착하며 더 나은 관계로 바꾸려고 발버둥치기보다 결혼이 준 기회를 인정하는 것도 내 결정이다. 나에게 맞지 않는 회사나 도시의 문제에 내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의 중심에 선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보다 더 상위의 강력한 힘은 변화가 필요 없는 맥락과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그 정도의 힘이 생기면 변화가 드디어 저절로 찾아온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변화가 아니라 변화가 필요 없는 맥락에 모든 것이 적절하게 들어맞는다. 맥락을 만들 때의 장점은 주인 되기를 나 혼자만 독점할 필요가 없다는 데에 있다. 내가 바꾸고 싶은 상대도 그 나름의 자기중심이 있다. 그들이 변했다면 그들의 선택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급하게 고마워하지도 미안해 하지도 않는다. 그들이 변화하기를 기대하지 않는 것처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